제가 들려드릴 137번째 소설은요, 윤은길의 9컬러의 구두로 남은 사내입니다. 윤은길에 대해서는 98번째 했던 장마에 있으니까 그걸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문학작가상, 현대문학상, 21세기 문학상 등 중요한 국내 문학상은 다 받았어요. 장마, 9컬러의 구두로 남은 사내, 기억 속의 들꽃, 완장 등이 그의 대표작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요,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그걸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무허가 판자촌의 규모가 커지자 정부는 이걸 정리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광주군에 한 가구당 20평씩을 평당 2,000원에 분양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만 버티면 자기 집을 갖게 된다는 희망으로 10만 명이 이주했어요. 그러나 이주한 지역엔 군용 텐트 하나만 지급되었고 상하수도 시설 같은 인프라도 없었어요. 이걸 기획한 정부는 인구 10만 명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지들끼리 뜯어먹고 산다는 전제 아래 실행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도 이주민들은 20평에 대한 꿈을 안고 견뎌냈습니다. 이주민들 중 전쟁 중에 부산 피난살이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했어요. 오물이 넘쳐나는 텐트촌에서 난방 없이 한겨울을 지냈고 지독히 더운 여름을 몇 년 보냈어요. 1971년 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처음 약속인 평당 2,000원보다 많은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가격이 뛰었고요. 이걸 일시불에 납부하라는 공지가 떨어졌어요. 이걸 안 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거였죠. 당시에는 성남 쪽에 투기 열풍이 불었고요. 높은 가격이라도 얼마든지 분양권을 팔 수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 같은 건 정부로서는 상관없었죠. 주민들은 분노했고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1971년 8월 10일에 시작된 주민들의 집회는 점점 더 커졌고 소방차, 경찰차 등의 무력 진압도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3일 만에 정부는 이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끝이 났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의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 일대예요. 조정래의 소설 한강이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도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책은 연작소설이에요. 권기용이라는 인물이 소설마다 나오는데요. 9컬러로 남은 사내에서는 오 선생이라는 인물이 1인칭이 돼서 권 씨를 관찰하는 설정이고요. 또 소설 직선과 곡선에서는 권기용이 1인칭으로 나옵니다. 소설 창백한 중년과 날개 또는 수갑에서는 권 씨가 3인칭으로 나오고 있어요. 시간적 배경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 끝난 몇 년 후고요. 공간은 성남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은 성남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청 뒷산 은행주택에 자기 집을 갖고 있지만 처음부터 집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단대리 시장 근처에 숨통을 죄듯이 다닥다닥 엉겨붙은 천변 부락이 있었어요. 그곳에 보증금 3만 원, 월세 3,000원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집주인은 간판도 없이 한약을 지어 팔던 자칭 한의사였어요. 그는 배움에 한이라도 있었는지 선생에게 사글세를 주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단대리 시장 근처에서 오 선생네는 유명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선생네가 먹는 저녁 밥상 위에 무슨 반찬이 오르나 궁금해했고 선생 마누라가 얼굴에 뭘 찍어 바르는지 선생네 애들은 간식으로 뭘 먹는지 궁금해서 방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선생 마누라, 선생 사모님 이런 말을 듣기만 해도 신분이 난다고 했어요. 아내에게 선생이라는 직업은 대단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여학교 때 친구들은 선생보다 수입이 좋은 직업의 남자들과 결혼했고 아내는 학교 때 성적이나 얼굴이 자기보다 처지던 애들이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직장 좋은 배필을 만난 걸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그녀는 동정 섞인 우정을 느꼈고 그때마다 자존심이 상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건 오 선생도 비슷했어요. 젊은 나이에 이미 출세했거나 곧 출세할 조짐이 보이는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속이 뒤숭숭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자신은 이대로 살아도 기껏해야 장학사나 교장, 교감일 텐데 이걸 바라고 30-40년씩 근속하기엔 억울했죠. 그에겐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쩌다 잘못 얻어걸린 직업이 바로 선생이었어요. 참담한 새빵 세월을 살면서 고생 끝에 시청 뒷산 슬라브 은행주택을 구입했고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장만했는데도 남의 식구들에게 세를 놓아야 하는 현실을 슬퍼했지만 아직은 세를 받는 걸 포기할 형편은 아니었어요. 아내의 슬픔은 남의 식구를 둠으로써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쁨을 다분히 염두에 둔 슬픔이었어요. 아내는 세입자에게 조건을 내세웠어요. 자녀가 둘 이하여야 한다는 것, 집안에서는 언제나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 두 조건만 지켜준다면 전열기의 사용이나 담요빨래 같은 것에 야박하게 굴지 않을 것이며 오물 쓰거나 야경비 같은 공과금 지불에 억울하지 않도록 선처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조건은 오 선생 부부가 셋집을 구하러 다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들이었죠. 그때 그 소리가 가슴에 사무쳤었지만 지금 집주인이 되자 그 흉내를 똑같이 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무리를 해서 집을 장만하고 나서 문간방에 세를 놓기로 결정했을 때는 우리 내외가 가장 질이 좋은 집주인 부류에 속할 것이며 우리 집에 새들게 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용꿈을 꾼 것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런 이유로 문간방 사람들도 최소한 우리만큼은 질이 좋기를 바랬습니다. 세입자로 권씨네가 들어왔고 그들은 아내의 기대를 채워주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권씨네는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약속한 날짜보다 나흘이나 앞당겨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들이닥쳤습니다. 9살 여자애와 3살 정도의 사내애, 그리고 여자는 임신한 것으로 보였어요. 애가 둘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더니 결국 애가 셋인 거였습니다. 보증금 20만 원이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은 건데도 10만 원만 들고 들이닥쳤어요. 아내는 오 선생에게 나머지 10만 원은 당신이 책임지고 받아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씨네의 세간살이는 아무리 새방으로 놔두는 집이라고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적었어요. 권씨는 추레한 복장에 말이 별로 없었지만 구두가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제법 새 거였고 알맞게 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언밸런스했죠. 권씨네가 입주자로서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짐을 들여놓은 그들을 쫓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동네 파출소 이순경이 학교로 찾아와서 권씨를 감시해달라는 말을 하고부터 오 선생은 권씨에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권씨가 전과자로 사찰 대상이라는 거였죠. 이순경은 조금 더 부담감 가질 필요 없이 권씨에게서 약간 특별한 동태가 보이는지를 살펴봐 달라고 했어요. 한 집에 사는 사람의 밀정 노릇을 하라는 거냐고 따지자 그저 친절한 이웃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어요. 쌀이나 연탄이 떨어지면 자기가 표면에 나설 수는 없으니 힘닿는 대로 도와주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순경은 속마음도 털어놓았는데 자기는 권씨를 좋아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그를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권씨는 착하고 양순한 사람이니 부디 그의 친절한 이웃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질구레한 문제 외에는 특별한 일 없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광 속에 쌓인 연탄 개수를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다거나 권씨의 애들이 오 선생네 애들을 때려서 이쪽은 속상하고 권씨네 입장은 난처해지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전에 오 선생네가 새빵살이 할 때도 큰아들 동준이가 주인집 아이를 때려 면목이 없게 했던 일도 있었으니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어요. 아침이면 권씨는 문간방 툇마루에 앉아 구두를 닦았어요. 그냥 먼지를 터는 정도가 아니라 털고 바르고 닦는데 전문적인 솜씨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그 식구들이 사는 정도로 볼 때 어이없을 만큼 구두가 많았어요. 바탕과 색깔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른 갖가지 구두가 대여섯 컬레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권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권씨는 나이보다 늙어 보였고 피부는 거칠고 수염은 듬성듬성하고 주름이 많았지만 그의 눈만은 유난히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보기 좋게 큰 눈, 그 눈은 사악하다거나 난폭한 구석은 전혀 없이 맑고 섬세했습니다. 이순경이 또 학교로 찾아왔고 오 선생은 대체 권씨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었어요. 이순경은 자신도 경찰이 되기 전의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가 주모자도 아니고 주동자였던 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100차를 뒤엎고 불을 지르고 투석을 하고 시내버스를 탈취해 시가를 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권씨는 항상 선두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완벽한 증거로 빼도 박도 못할 주동자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가 굶는지 봐달라고 하면서 아마 오 선생도 틀림없이 권씨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는 동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무거운 음성을 들었지만 이곳 단대리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로 바꿔 생각했어요. 그날 퇴근길에 그는 아들 동준의 만행을 목격합니다. 동준은 과자를 손에 들고 동네 고물장수 아들에게 개구리 뜀을 시키고 그걸 하면 그의 앞에 과자를 던졌어요. 그 애는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었어요. 뺑뺑이 돌기도 시켰고 과자에 침을 묻혀 던져도 그 애는 주워 먹었습니다. 다른 애들에게도 놀이에 가담할 것을 종용했지만 애들은 갈수록 가혹해지는 동준의 요구에 기가 질려 엄두를 못 내고 군침만 삼키고 있었어요. 오 선생은 달려가 과자 상자를 빼앗아 개울 속에 던져버리고 동준의 따귀를 마구 때렸어요. 그러다가 돌아보니 고물장사 아들은 개울에 던져진 과자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개울은 집집의 폐수와 오물이 흘러가는 거대한 하수도였어요. 오 선생은 그날 밤 이놈의 단대리를 떠나버리자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았고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를 생각했어요. 그 두 명의 작가는 이름이 같은 것처럼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자신의 글 속에 빈민가 사람들이 현실을 썼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작품을 떠난 실생활에서의 그들은 이름처럼 달랐습니다. 램은 정신분열증으로 친모를 살해한 누이를 돌보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고 자신의 글과 일치된 삶을 살았어요. 디킨스는 유명한 작가가 돼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자 동전을 구걸하는 빈민가 어린이들을 지팡이로 쫓아버리곤 했어요. 그 부분을 중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램이 옳다면 디킨스가 그른 것이고 디킨스가 옳다면 램이 그르게 된다. 나는 램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러나 디킨스의 궁둥이를 걷어찰 만큼 나는 떳떳한 기분일 수가 없었다. 나도 그랬다. 내 친구들도 그랬다. 부자는 경멸해도 괜찮은 것이지만 빈자는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다. 당연히 그래야만 옳은 것으로 알았다. 저들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외면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배운 우리들의 의무이자 과제였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했다. 자기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임을 나는 솔직히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분노란 대개 신문이나 방송에서 발단된 것이며 다방이나 술집 탁자 위에서 들먹이다 끝내는 정도였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면서 양주를 마실 날을 꿈꾸고 버스를 타면서 자가용 굴릴 날을 기약했다. 램의 가슴을 배반하는 디킨스의 머리는 매우 완강한 것이었다. 오 선생은 가정광부를 다니다가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권 씨를 보았어요. 그는 왜소한 체격에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권 씨는 땀과 먼지 범벅이었지만 구두만은 여전히 광택이 나고 있어서 권 씨다움을 외롭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권 씨는 취해서 자기네 방으로 가지 않고 오 선생 내로 왔습니다. 아내는 술상을 차렸고 그들은 권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어렵게 다녔고 출판사에 다녔다고 했어요. 내 집 한번 가져버리고 광주로 왔고 20만 원을 변통해서 가까스로 대지를 마련했지만 거기에 뭘 지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전매 소유한 땅에 집을 짓지 않으면 불화를 취소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왔고 회사에 무단결근까지 해가면서 돈을 변통해 시멘트와 블록과 강목을 사서 아내와 둘이 한 단 한 단 쌓아 올렸어요. 겨우 사면 벽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외양에 어떻든 당국에서 요구한 집 모양이 완성된 거였죠. 그런데 전매 입주자는 평당 8,000원 내지 16,000원으로 계산해서 그걸 7월 말까지 일시불로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어요. 납부하지 않으면 해약과 6개월 이하의 징역,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는 거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에서는 토지 취득 부과 통지서가 나왔어요. 관할과 소속이 다른 경기도와 서울시가 쌍나발을 부는 바람에 주민들은 초주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임의단체가 조직되었고 그게 투쟁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 결사 항쟁에 나섰고 다들 감투를 하나씩 써야 했습니다. 그는 직책을 맡고 싶지 않아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으면서 자신이 직접 뛰어들 의사는 없으면서도 남들의 힘으로 그 일이 성취되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회주의자라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현장에 나갔을 때 지나가는 3륜차 한 대가 뒤집혔고 그 차에 잔뜩 실려있던 노란 참외가 쏟아졌어요. 경찰을 상대로 돌매기질을 하던 군중들은 참외 쪽으로 벌떼같이 달려들어
진흙탕에 떨어진 참외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는 가슴 저 밑에서 떠받치는 무시무시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나체의 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체를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의 망설일 근거 같은 게 없어졌어요. 권 씨는 사흘 후에 체포되었어요. 경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사진들에는 자신이 투쟁대의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 꼭대기에도 올라가 있고 석유 깡통을 들고 강목을 휘둘러대는 모습. 권 씨는 이게 자신이 맞긴 한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권 씨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전혀 원치 않던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 선생은 그날 밤 디킨스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꾸었어요. 이후로도 권 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막노동을 하는 눈치였어요. 끼니 때가 되면 권 씨네 애들이 오 선생네 안방 언저리에서 머뭇대는 꼴로 봐서는 그 집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어요. 이순경이 말했던 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을 슬그머니 문간방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억울해하면서도 임산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하면서 참안했어요. 권 씨 부인이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버티다가 결국 병원으로 옮겼어요. 권 씨가 학교로 찾아와서 10만 원을 꿔달라고 했습니다. 태아의 목에 탯줄이 감겨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비가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 선생도 1, 2만 원이라면 어떻게 융통을 해보겠지만 1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당장 마련할 길은 없었어요. 사정을 말하자 권 씨는 알았다고 실례 많았다면서 돌아섰어요. 권 씨는 몇 걸음 떼다가 잠시 돌아서더니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는 갔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오 선생은 진흙탕에서 참외를 깨물어 먹던 군중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건 완전히 나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 씨가 이사 올 때 냈던 10만 원의 전세 보증금, 자신이 권 씨에게 1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음을 생각해냈어요. 전세금도 빚이라면 빚이었던 거였죠. 그는 학교에서 우격 다짐으로 동료들 주머니를 털어 10만 원을 마련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권 씨는 없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 오 선생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잠자고 있던 오 선생에게 칼을 들이댔는데 복면을 썼지만 술 냄새가 심하고 딱 봐도 권 씨였어요. 다 가져가도 되지만 우리 집에는 가져갈 게 없을 거라는 말에 강도는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없는 주제에 이죽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오 선생은 어렵다고 해서 외로우라는 법은 없다고,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그 어려움을 덜어주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나 강도는 이제 아무도 안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상체를 틀어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어요. 오 선생은 병원에 아내와 아이들을 딸려보내고 나서 권 씨네 문간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 안은 변변치 않은 세간들 뿐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적나라하게 닦인 것이 6켤레, 먼지를 덮어쓴 게 3켤레였어요. 모두 10켤레의 구두 중에서 없어진 1켤레. 그 구두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이순경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권 씨는 대학을 나와서 출판사에 다니는 조금은 어려운 가장이었지만 성남으로 가면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살았으면 부자는 아니어도 그만저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그가 보통의 시민으로 사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권 씨는 통지서를 받고 분노와 좌절 속에 있으면서도 그쪽 빈민들과 자기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참외를 먹는 걸 보고 자신의 다름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면서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과자가 되고 하층민이 되고 나서도 그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정체성에 집착했고 대학 나온 사람임을 강조했고요. 구두를 애지중지했어요. 다른 계층으로의 편입. 9켤레의 구두는 안간힘을 다해 잡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자존심이죠. 그게 가장 큰 비극이고 슬픔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요, 이런 시절도 있었다 하고 아련히 추억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은 비극입니다. 계획의 조급함, 실현의 무자비함,
안중에도 없는 주민에 대한 배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면피의 강한 세력. 거기에서 등골 터지는 건 결국 또 그들, 우리들, 저들입니다. 윤은길은 1977년 책을 내면서 작가의 말에 중국의 음악가 사광이 자기 귀를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었다는 걸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걸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생각컨대 내게는 아직도 찔러야 할 많은 눈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 젊은 나이에 이 정도면 어지간히 찔렀다고 스스로 믿다가도 여전히 진실을 가로막는 하고 많은 눈들이 있음을 깨닫고는 망연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